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서원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 2026년 2월 23일 월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23분입니다. 저는 내일 광양 갈 물건을 싣고 왔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죽음의 부정 미디어북을 첫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윈 이후, 스티븐 제이 굴드 지음, 홍우키, 홍동선 옮김,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스티븐 제이 굴드, 이분은 몇 번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은데 1941년 9월 10일 미국 뉴욕시 퀸스구의 유태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1963년 미국 오하이오 주에 있는 앤티오크 대학교 지질학과를 졸업했고 1966년 그곳의 교수가 되었다? 3년 만에? 와. 1967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고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7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해 1973년부터 2002년까지 지질학과 정교수이자 비교동물학 박물관의 무척주 고생물학 큐레이터로서 일생 동안 재직했다. 예, 그리고 여러 이분의 학문적 업적이 여러 쭉 되어 있습니다. 역자 소개는 없는가 보겠습니다. 역자 소개가 뒤에 홍욱희 서울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생물공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카이스트에서 환경공학부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미시간 대학교에서 환경학 박사, 여러 책들을 저술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홍동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월간 세대의 주간으로 일했다. 역서가 몇 개가 있고요. 다윈주의에 대한 오해와 이해를 말하다 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차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머릿말 1. 다윈주의 1장 다윈에 대한 오해와 이해 2장 비글호에서의 5년 3장 다윈의 딜레마 4장 다윈은 잠들지 않는다 2부 인류의 진화 5장 인간과 다른 유인원 친척 6장 관목론과 사다리론 7장 유형 성숙설과 반복설 8장 일찍 태어나는 인간아기 3부 생명의 진화 9장 아일랜드 엘크를 둘러싼 논쟁 10장 파리의 모체 살해 11장 대나무와 매미와 애덤 스미스 12장 미끼 물고기를 진화시킨 조개 4부 생명의 역사 13장 생물의 5단계 14장 무명의 단세포 영웅들 15장 캄브리아기 대번성 16장 페름기 대멸종 5부 지구의 역사 17장 버넨 목사의 하찮은 행성론 18장 준일론과 격변론 19장 벨리코프스키의 자충우돌 20장 대륙이동의 확실한 증거들 6부 자연에 대한 오만과 편견 21장 크기와 형태 22장 인간지능의 잣대 23장 척추동물과 두뇌의 역사
24장 행성의 크기와 표면적 7부 사회 속의 과학 25장 과학사의 영웅과 바보들 26장 직립의 의의 27장 인종차별주의와 반복설 28장 우리 안의 유인원 8부 인간 본성의 과학 1부 인종과 성과 폭력 29장 인종구분의 무의미성 30장 인간 본성 연구의 비과학성 31장 인종차별주의와 지능지수 2부 사회 생물학 32장 생물학적 잠재력과 생물학적 결정론 33장 참으로 영리하게 친절한 동물 매진말 참고문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짧게 다양한 주제로 다윈과 생물학 진화론에 대해서 저술한 책인 것 같아요. 읽기가 좀 편해 보이는 그런 종류의 책인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음의 부정 1장 들어가겠습니다. 머릿말 인간 본성과 영웅적인 것.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들은 자신의 딜레마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관념을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필수적 사상을 습득하고 불필요하게 복잡한 지식을 단순화하려는 충동을 느끼며 이따금 이 때문에 긴장을 해소하는 커다란 거짓말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는 오로지 사람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합리화만 하고도 수월하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게 해주고 진짜 문제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진실로부터는 서서히 멀어지게 하기도 한다. 그런 필수적 진실 중 오래전부터 알려진 것으로 영웅주의 개념이 있다. 학문이 정상적이던 시절에는 영웅주의를 써먹거나 칭송하거나 중심 개념으로 이용할 생각을 누구도 해본 적 없지만 대중은 영웅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늘 알고 있었다. 안다른 주제가 없는 윌리엄 제임스는 20세기 들머리에 인류가 공유하는 현실 본능을 일컬어 이렇게 말했다. 현실은 사실상 세상이 본질적으로 영웅주의를 위한 극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중뿐 아니라 모든 시대의 철학자, 특히 서구 문화에서는 에머슨도 니체도 이 사실을 알았다. 우리가 여전히 이들에게 희열을 느끼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주된 소명, 이 땅에서의 주요 임무가 영웅적인 것임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 마르크스 이후 사회과학과 프로이트 이후 심리학의 발전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것을 인간 영웅주의의 문제를 상술하고 규명하는 대규모 작업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관점은 우리가 이 논의를 얼마나 진지하게 대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제 우리는 영웅주의의 본성과 영웅주의가 인간의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진정으로 이해할 과학적 토대를 갖췄다. 만일 인류가 공유하는 현실 본능이 옳다면 우리는 그 현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놀라운 위협을 달성한 것이다. 인간의 영웅주의 충동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자기애 관념이다. 에리 프롬이 훌륭히 설명했듯 이 관념은 프로이트의 위대하고도 영구적인 업적 중 하나다. 프로이트는 우리 각자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의 비극을 되풀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대책 없이 빠져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있을 때 대체로 그는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디선가 이런 말을 했다. 행운이란 내 옆에 있는 자가 화살을 맞는 것이라고. 2500년 역사가 흐르는 동안 인간의 기본적 자기애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여전히 행운의 정의로 손색이 없다. 자신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사람이 소모품이라고 느끼는 것은 자기애의 옹졸한 측면 중 하나다. 에머슨 말 맞다나 우리는 설령 아무리 존재하지 않더라도 자신으로부터 얼마든지 온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다고 느낀다. 이런 생각을 하면 겁이 난다. 우리는 남들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밑바탕에는 기본 재료가 주어져 있다. 필요하다면 에머슨이 바란 대로 자신을 신뢰할 수 있다면 혼자로도 충분할 수 있다. 이 신뢰가 감정으로 느껴지지는 않더라도 대다수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든 개의치 않고 온 힘을 다해 살아남으려고 애쓴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홀로 채운다는 생각에 움찔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얼마든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자기애는 전쟁에서 사람들을 총구 앞으로 행진하게 하는 비결이다. 사람들은 내심 자신이 죽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옆에 있는 사람을 안쓰러워할 뿐. 이에 대한 프로이트의 설명은 무의식이 죽음이나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 내면의 생리화학적인 유기체적 구석에 틀어박힌 채 자신이 불멸이라고 느낀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교활하다는 뜻은 아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기심을 어찌할 수 없어 보인다. 이기심은 동물적 본성에서 비롯하는 듯하다. 헤아릴 수 없는 진화의 역사를 거치면서 유기체는 자신을 온전히 지켜내야 했다. 유기체는 제 나름의 생리화학적 정체성이 있으며 이를 보존하는 일에 전념했다. 이것은 장기 이식이 힘든 이유다. 새 심장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더라도 유기체는 그 이물질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한다. 원형질은 스스로의 안에 깃들어 있으면서 세상과 외부의 침입에 맞서 스스로를 지킨다. 스스로의 박동을 즐기며 세상으로 확장되어 그 조각을 섭취한다. 눈 멀고 말 못하는 유기체를 데려다 자의식과 이름을 부여하고 자연과 동떨어져 자신의 고유함을 의식하게 하면 그것은 자기애를 가질 것이다. 인간은 생리화학적 정체성을 또한 권력과 활동의 감각을 의식적으로 느낀다. 인간에게서는 필요 수준의 자기애를 자존감이나 기본적인 자기 가치감과 분리할 수 없다. 우리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존감을 확고하게 느끼는 것임을 배웠다. 가로 열고 주로 알프레트 아들러에게서 가로 닫고. 하지만 인간은 그저 한가로이 논의는 원형질의 눈먼 덩어리가 아니라 이름을 가진 존재요. 단지 물질이 아니라 상징과 꿈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이다. 자기 가치감은 상징적으로 구성되며 인간이 소중히 여기는 자기 애는 상징을 먹고 산다. 상징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추상적 관념이요. 공기중과 마음속과 종이 위에서 소리와 말과 이미지로 이루어지는 관념이다. 이는 유기체적 활동에 대한 또한 통합과 확장의 쾌락에 대한 인간의 자연적 열망을 상징의 영역에서
따라서 영원 불멸토록 무한히 충족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나의 유기체는 물리적 팔다리를 움직이지 않고도 세계와 시간의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면서도 영원을 내면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어릴 적에는 자존감을 얻으려고 투쟁할 때 꾸미는 법이 없다. 아동은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타고난 자기애가 요구하는 것을 온몸으로 외친다. 이렇게 요구하는 아동은 주위 어른에게 지옥과 같다. 아동 여러 명이 한없는 자기 확장의 특권을 차지하려고 다툴 때면 더더욱 아수라장이다. 이 특권을 우주적 의미라고 불러도 좋을 텐데 이 용어는 예사롭게 넘길 만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논의가 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형제간 경쟁이 성장의 부산물인 양 너그러운 사교성을 익히지 못한 버릇없는 아이가 가진 약간의 경쟁심과 이기심인 양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한다. 하지만 형제간 경쟁은 일탈이라기에는 너무나 치열하고 집요하다. 이것은 존재의 핵심, 즉 돋보이려는 욕망, 피조물 중 단 하나가 되려는 욕망의 표출이다. 타고난 자기애가 기본적 자존감 욕구와 결합되면 자신을 1차적 가치의 대상으로, 즉 우주 첫 번째로, 또한 모든 생명을 자기 안에서 표상하도록 느껴야 하는 피조물이 탄생한다. 형제들이 허구한 날 격렬하게 싸우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아동은 2등이 되거나 낮잡아 보이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따돌림 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오빠한테 제일 큰 사탕을 줬잖아요. 주스도 더 줬고요. 그럼 너도 좀 더 줄게. 그러면 제가 나보다 더 많잖아요. 왜 제가 모닥불에 불 붙여요? 알았어. 여기 종이로 불 붙이렴. 그런데 이 종이는 제 거보다 작다고요. 한도 끝도 없다. 가치감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동물은 주변 존재들과 세심하게 비교하여 자신이 2등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쓴다. 현재간 경쟁은 기본적 인간 조건을 반영하는 중대 문제다. 못됐거나 이기적이거나 호승해서가 아니다. 이 경쟁이 인간의 비극적 운명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아동은 자신이 우주에서 제일 가치 있는 대상임을 필사적으로 정당화해야 한다. 돋보이고 영웅이 되고 세상에 최대한 기여하고 자신이 무엇보다 누구보다 중요함을 입증해야 한다. 인간이 영웅이 되려고 분투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이 욕망이 진화적 유기체적 구성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어릴 적에 이 욕망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내는지 이해하고 나면 대다수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이토록 의식적으로 무지한 것이 더더욱 의아스럽다. 어쨌든 서구 문화, 특히 현대 문화에서 영웅적인 것은 우리에게 너무 커 보인다. 우리가 그에 비해 너무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젊은이에게 그가 영웅이 될 자격이 있다고 말해보라. 얼굴이 빨개질 것이다. 우리는 영웅적 가치감을 은밀히 반영하는 통장의 숫자를 늘림으로써 자신의 투쟁을 위장한다. 아니면 그저 동네에서 좀 더 좋은 집이나 더 큰 차나 더 똑똑한 자녀를 가지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관심사로 허울을 씌워도 그 아래에는 우주적 특별함을 향한 열망이 고동치고 있다. 이따금 자신이 영웅주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대다수를 전율하게 한다. 미 의회 의원 맨델 리버스가 그런 사람이다. 그는 군사 행위에 예산을 지원했으며 자신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이유로 가장 사심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카이사르에게서든 그의 모방자에게서든 세속적 영웅주의의 우둔함에 치를 떨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그들 잘못이 아니다. 사회가 그런 식으로 영웅 체계를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역할을 충족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영웅주의 충동은 자연스러우며 이를 인정하는 것은 솔직한 처사다. 영웅주의 충동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웅주의는 억눌린 힘을 분출하여 지금처럼 사회에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 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늘 이런 식이다. 사회란 세속적 영웅주의의 매개체로 설계된 상징적 행위체계, 지위와 역할의 구조, 행동의 관례와 규칙이다. 각 구조는 나름대로 고유하며 문화마다 나름의 영웅체계가 있다. 따라서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문화 상대성은 사실 전 세계 영웅체계의 상대성이다. 하지만 각 문화체계는 세속적 영웅성을 극화한 것이다. 각 체계는 처칠, 마오, 부처의 숭고한 영웅주의에서 광부, 농부, 하급 성직자의 저급한 영웅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영웅적 행위에 대해 역할을 규정해 두었다. 뼈마디 굵은 손으로 굶주림과 질병으로부터 가족을 건사하는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영웅주의도 있다. 문화적 영웅 체계가 노골적으로 주술적인지 종교적인지 원시적이거나 세속적인지 과학적인지 문명적인지 중요하지 않다. 어느 것이든 사람들은 1차적 가치감, 우주적 특별함, 창조에 대한 궁극적 유용함, 단단한 의미를 얻기 위해 이 신화적 영웅체계에 봉사한다. 사람들이 이 느낌을 얻는 방법은 자연에서 장소를 깎아내는 것이자 신전, 성당, 토템 기둥, 마천루, 3대에 걸친 가족처럼 인간적 가치가 반영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들의 바람과 신념은 인간이 사회에서 창조하는 것이 영속적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것, 자신이 죽음과 부패보다 오래 살아서 빛나는 것, 자신과 자신의 산물이 인정받는 것이다. 로먼 오 브라운은 뉴턴 이후의 서구 사회가 아무리 과학적이거나 세속적이라고 주장해도 여전히 어느 사회 못지않게 종교적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의 뜻은 다음과 같다. 문명 사회에는 사회와 돈, 재화가 인간을 어느 동물보다 중요한 존재로 만드는 희망찬 신념이자 항변이다. 이 점에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은 종교적이고 영웅적이다. 가로 열고 허황되고 틀릴 위험이 있긴 하지만 가로 닫고 그렇다면 인간이 자신에게 제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영웅적 느낌을 얻으려고 행하는 일에 대해 얼마나 의식하고 있을까? 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영웅 충동을 솔직히 인정하면 진실이 파괴적으로 분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문화가 자신에게 정당한 몫을 주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다. 그 몫이란 우주적 삶에 고유하게 기여한다는 1차적인 인간적 가치감이다. 우리의 현대사회가 토대까지 흔들리지 않고서 그런 솔직한 요구를 충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오늘날 원시적이라고 부르는 사회만이 구성원에게 이런 느낌을 선사했다.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자유와 인간적
존엄성을 달라고 외치는 소수 집단은 사실 자신들이 그동안 속아서 빼앗긴 1차적인 영웅적 감각을 돌려달라고 꼴사납게 요구하는 것이다. 까칠해 보이네요, 상당히 사람이. 네. 그들의 이 끈질긴 주장이 그토록 골치 아프고 심란한 것은 이 때문이다. 지금의 사회 구조에서 그렇게 비합리적인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는 흔히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라는 말로 이러한 당혹감을 표현한다. 하지만 영웅주의 욕구에 대한 진실을 누구나 쉽사리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주장이 인정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조차도 주저한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의 논의에서 보겠지만 자신이 영웅적 느낌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을 의식하는 것은 삶의 주된 자기 분석 문제다. 정신분석학의 천재와 종교의 천재가 인간에 대해 발견한 바 고통스럽고 진지한 모든 것은 자신이 자존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인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인간적 영웅성이 사람들을 불사르는 맹목적 이끌림인 것은 이 때문이다. 열정적인 사람들이 영광을 요구하는 외침은 개 짖는 소리만큼이나 무비판적이고 반사적이다. 평범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수동적 대중은 사회가 영웅성을 위해 제시하는 역할을 마지못해 겸손히 따르고 체제 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고 노력함으로써 영웅주의 충동을 감춘다. 표준적 제복을 입되 가슴에 작은 리본이나 빨간 부토니에르를 다는 것과 같은 지극히 사소하고 안전한 수법으로 스스로를 돋보이게 할지언정 결코 남들의 이목을 끌려하지는 않는다. 여기 부토니에르는 양복 가슴에 꽂는 꽃이랍니다. 이 거대한 가림막, 영광을 얻기 위한 인간적 수법을 짓누르는 거대한 억압을 걷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해방적일 수 있는 물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물음에 도달할 것이다. 그것은 인간을 지탱하고 추동하는 문화적 영웅체계가 경험적으로 얼마나 참인가다. 인간은 우주적 영웅주의 충동에 천박한 면이 있음은 이미 언급했지만 이 충동에는 고귀한 면도 있다. 인간은 자신의 나라, 사회, 가족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다. 동료를 위해 수류탄 위로 몸을 던지고 지고한 아량과 자기 희생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자신이 진정으로 영웅적이며 시간을 초월하고 숭고한 의미를 가진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믿어야 한다. 현대사회의 위기는 바로 문화가 만들어 놓은 행동계획에서 젊은이들이 더는 영웅적인 것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영웅적 행동이 삶과 시간의 문제에 경험적으로 부합한다고 믿지 않는다. 우리는 영웅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위기는 사회적 삶의 모든 측면에 뻗어 있다. 대학의 영웅주의, 기업과 경력의 영웅주의, 정치적 행동의 영웅주의가 폐기되고 반영웅이 떠오른다. 이 반영웅은 나름의 방식으로 영웅적이거나 살인마 찰스 맨슨과 그의 특수한 패밀리 같으며 이들의 비틀린 영웅주의는 합의된 영웅주의를 더는 스스로 표상하지 못하는 체제에 채찍을 휘두른다. 우리 시대의 거대한 당혹감, 우리 시대의 혼돈은 젊은이들이 거대한 사회 역사적 진실을 좋든 나쁘든 감지했다는 사실이다. 정의롭지 못한 전쟁에서 무의미한 자기 희생이 벌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 전체의 비열한 영웅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히틀러 독일의 지독히 파괴적인 영웅성일 수도 있고 소비재의 획득과 과시, 가로 열고 자본주의와 소련을 막론하고 현재 삶의 총체적 방식을 특징짓는 가로 닫고 돈과 특권의 축적이라는 천박하고 어리석은 영웅성일 수도 있다.
물론 사회의 위기는 제도 종교의 위기이기도 하다. 종교는 영웅 체계로서의 정당성을 잃었으며 젊은이들은 종교를 조롱한다. 전통 문화가 영웅성의 자격을 잃으면 그 문화를 뒷받침하는 교회도 저절로 자격을 잃는다. 다른 한편으로 교회가 자신의 특수한 영웅성을 고집한다면 문화에 저항하고 젊은이들을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생활 방식에 맞서는 반영웅으로 소환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시대 종교가 처한 딜레마다. 결론. 이 짧은 머릿말에서 나는 영웅성의 문제가 인간 삶의 중심 문제이며 이 문제가 인간 본성을 무엇보다 깊숙이 파고든다고 주장했다. 영웅성의 문제는 유기체의 자기애에 바탕을 두며 삶의 유일한 조건으로서의 자존감에 대한 아동의 욕구를 토대로 삼는다. 사회는 그 자체로 성문화된 영웅체계인데 이는 어디서나 사회가 인간 삶의 의미에 대한 살아있는 신화이자 의미의 반항적 창조물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모든 사회는 인정하든 하지 않든 종교적이다. 소비에트 종교와 마오주의 종교는 과학 종교와 소비 종교 못지않게 진정으로 종교적이다. 삶에서 종교적 관념과 영적 관념을 제거하여 아무리 스스로를 위장하려 해도 소용없다. 뒤에서 보겠지만 인간의 모든 문화적 창조물에 담긴 이 종교적 성격을 심리학적으로 밝힌 사람이 오토 랑크다. 최근에는 로먼 오 브라운이 죽음에 맞서는 삶에서 로버트 제이 리프턴이 혁명적 불멸에서 이 개념을 되살렸다.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다루는 것이 유일한 보편적 인간 문제임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최대한 솔직하게 탐구하고 최상의 사유가 허용하는 한 인간의 자기 현시에 충격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키르케고르에게서 이 사유를 뽑아내어 프로이트를 거치면 이렇게 추린 지난 150년의 정수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몇 권의 책에 담긴 예리한 정직성이 당장 세계를 바꿀 수 있다면 방금 언급한 5저자는 이미 세상을 뒤흔들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인간에 대한 필수적 진실이 아닌 하지만 모든 사람은 인간에 대한 필수적 진실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듯 살아가기에 우리는 인간적 자기 노출의 규모에 또 다른 희망을 걸어야 한다. 지난 2500년간 우리는 인류가 스스로를 스스로에게 드러낼 수 있고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동기를 두루할 수 있다면 균형추를 유리한 쪽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희망하고 믿었으니 말이다. 뭔가 상당히 불길한 느낌을 주는 책입니다. 까칠한 저자의 성격도 느낄 수 있었고요. 친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뭔가가 염세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도 들고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읽어보면 답이 나오겠죠.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영웅주의의 심층 심리 인용입니다. 나는 포도주에서 그저 즐거움만을 마시는 것이 아니오. 신앙을 조롱하려는 것도 아니다. 잠시 나 자신을 잊으려는 것일 뿐 그것만이 내가 술에 취하고 싶은 이유다. 오마르 카이암 2장 죽음의 공포 인용입니다. 죽음에 대한 문명적 태도는 심리학적으로 우리의 처치에 맞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 차라리 태도를 바꾸어 진실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죽음이 현실과 우리 생각 속에서 마땅히 차지해야 할 자리를 인정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죽음에 대한 무의식적 태도를 그토록 조심스럽게 억눌러 왔지만 이제는 좀 더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더 높은 성취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아니, 어떤 점에서는 오히려 뒷걸음질 퇴행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을 좀 더 많이 고려한다는 이점과 삶을 좀 더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 문명 속의 불만. 영웅주의와 관련하여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 이면을 고스란히 드러내어 무엇이 인간적 영웅성의 특유의 성격과 원동력을 부여하는지 밝히는 것이다. 여기서 현대사상의 위대한 재발견 중 하나를 직접 소개하고자 한다. 그것은 인간을 움직이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죽음의 공포라는 사실이다. 다윈 이후로 진화적 문제로서의 죽음의 문제가 수면에 떠올랐으며 많은 사상가들은 이것이 인간에게 주요한 심리적 문제임을 즉시 간파했다. 그렇죠. 또한 그들은 20세기 들머리에 세일러가 썼듯 진정한 영웅주의가 어떤 것인지 재빨리 알아차렸다. 영웅주의란 무엇보다 죽음의 공포에 대한 반사작용이다. 우리는 죽음과 맞서는 용기를 무엇보다 존경한다. 그런 용기에 가장 높고 꾸준한 경배를 바친다. 죽음과 맞서는 용기가 우리를 깊이 감동시키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용감할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소멸을 용감하게 맞닥뜨리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승리를 머릿속에서 재현한다.
그리하여 아마도 구체적으로 인류의 진화가 시작된 이래로 영웅은 인간적 영예와 칭송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심지어 그 이전에도 우리의 영장류 조상은 남다른 힘과 용기를 가진 개체에게 경의를 표했으며 비겁한 개체를 경멸했다. 인간은 더 나아가 동물적 용기를 숭배 대상으로 끌어올렸다. 19세기에 들어 인류학과 역사학에서도 원시시대와 고대 이후의 영웅상을 짜맞추기 시작했다. 영웅은 영적 세계, 즉 죽음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산채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영웅상은 죽음과 부활을 섬기는 지중해 동부의 신비주의 숭배에서 계승되었다. 각 숭배에서 거룩한 영웅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온 자였다. 오늘날 고대 신화와 제2에 대한 연구에서 밝혀진 바 기독교 자체가 신비주의 숭배와의 경쟁에서 승리한 이유 중 하나는 무엇보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초능력의 치유자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부활절의 위대한 승리는 예수 사셨네라는 기쁨의 외침이다. 이것은 신비주의 숭배의 주종자들이 죽음에 대한 승리의 예식에서 표출한 바로 그 기쁨의 메아리다. 지 스탠리 홀이 절묘하게 표현했듯이 이 숭배들은 죽음과 죽음 공포라는 최대의 악으로부터 면제받으려는 시도였다. 모든 역사적 종교는 삶의 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뤘다. 힌두교와 불교 같은 종교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은 척하는 기발한 수법을 썼는데 이것은 일종의 부정주술로서 실제로는 가장 원하는 것을 겉으로는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종교로부터 주도권을 넘겨받은 철학은 종교의 중심 문제 또한 넘겨받았는데 죽음은 철학의 출발인 그리스에서부터 하이데거와 현대 실존주의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철학의 뮤즈였다. 이 주제를 놓고 종교와 철학과 다윈 이후의 과학에서 방대한 저작과 사유가 배출되었다. 관건은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다.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연구와 견해가 너무 많이 축적된 탓에 다루고 요약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간 죽음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면서 이미 어마어마한 문헌이 쌓였으며 방향도 제각각이다. 인상적이네요. 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개념 정의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영웅주의란 무엇보다 죽음의 공포에 대한 반사작용이다. 우리는 죽음과 맞서는 용기를 무엇보다 존경한다. 그런 용기에 가장 높고 꾸준한 경배를 바친다. 죽음과 맞서는 용기가 우리를 깊이 감동시키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용감할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경곡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점 여기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을 것 같아요. 오늘날 고대 신화와 제의에 대한 연구에서 밝혀진 바 기독교 자체가 신비주의 숭배와의 경쟁에서 승리한 이유 중 하나는 무엇보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초능력의 치유자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초능력의 치유자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파워풀하죠. 네, 대단히. 영주의 정점이죠. 불교도 그런 면에서 부처님이라는 붓다라는 영웅을 내세운 건 맞죠. 건전한 정신의 주장,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에게 자연스럽지 않으며 우리가 이를 타고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죽음에 대한 실제 두려움이 아동에게서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대해 면밀한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연구들은 아동이 약 3살에서 5살 전에는 죽음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죽음은 아동의 경험과 동떨어진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아동은 살아있고 행동하며 자신에게 반응하고 자신을 즐겁게 하고 먹여주는 것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생명이 영영 사라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며 생명이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이론화하지도 못한다. 어떤 사람들을 영영 데려가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은 오로지 조금씩만 인식된다. 아동은 죽음이 모든 사람을 데려간다는 사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이지만 죽음의 필연성에 대한 이 점진적 깨달음은 9살에서 10살이 되어서야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 아동은 절대적 부정 같은 추상적 개념을 알지 못하는 한 스스로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아동은 어머니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어머니가 없으면 외로움을 느끼고 만족을 박탈당하면 좌절감을 느끼며 배고프고 불편하면 짜증을 낸다. 혼자 남겨지면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이며 그의 유기체는 이것을 어느 수준에서 틀림없이 감지한다. 이것을 대상상실의 불안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 불안은 소멸에 대한 자연적이고 유기체적인 두려움이 아닐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을 매우 상대적인 문제로 보는 사람도 많다. 그들은 어머니가 따스하고 포근하게 자녀를 양육하면 아동의 타고난 불안과 죄책감이 적절히 발달할 것이며 아동이 불안과 죄책감을 발달하는 인격의 통제하에 단단히 메어둘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에 따르면 어머니에 대해 좋은 경험을 한 아동은 기본적 안정감을 발달시키며 기댈 곳을 잃거나 소멸되는 것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아동이 9살에서 10살이 되어 죽음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죽음을 제 세계관의 일부로 받아들일 테지만 죽음 개념은 삶을 향한 아동의 자신감 있는 태도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정신의학자 라인골트는 소멸 불안이 아동의 자연적 경험이 아니며 어머니의 애정을 박탈당한 나쁜 경험으로부터 생긴다고 단언한다. 이 이론은 불안의 모든 짐을 아동의 본성이 아닌 양육에 지운다. 또 다른 정신의학자는 죽음의 두려움이 부모와의 경험, 생명 충동에 대한 부모의 적대적 부정,
더 일반적으로는 인간적 자유와 자기 확장성에 대한 사회의 적대감으로 인해 부쩍 커진다고 가로 열고 모성 박탈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가로 닫고 생각한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견해는 억압없는 삶, 타고난 생물학적 충동에 대한 새로운 자유의 충동, 몸에 대해 자부심과 기쁨을 느끼는 새로운 태도, 부끄러움과 죄책감과 자기증오의 폐기 등을 추구하는 대중적 운동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가 만들어내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개인을 복종시키는 데 이용한다. 정신의학자 몰로니는 이것을 문화기제라고 불렀으며 마르쿠제는 이데올로기라고 불렀다. 노먼 오 브라운은 좀 이따 논의할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한 책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두 번째 순수에서 아동의 출생과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연적 활력이 부정되지 않고 아동이 물리적 삶에서 온전히 개방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관점에서는 나쁜 초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불안에 가장 지독히 사로잡힐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어쩌다 그들이 자라서 철학자가 되면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사유의 중심에 놓을 것이다. 이를테면 쇼펜하우어는 어머니를 증오했으며 죽음을 철학의 뮤즈로 선포하기까지 했다. 신랄한 성격 구조를 가졌거나 특히 비극적 사건을 겪은 사람이라면 비관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한 심리학자는 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개념 전체가 실존주의자와 프로테스탄트 신학자에게서 수입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유럽에서 경험에 상처를 입었거나 삶의 부정이라는 칼뱅파와 루터파의 유산에 짓눌렸다는 것이다. 심지어 저명한 심리학자 가드너 머피도 이 학파에 경도된 듯한데 그는 죽음의 두려움을 드러내고 불안을 사유의 중심에 놓는 인물을 연구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한다. 그러면서 사랑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 재밌네요. 매우 재밌고 심각한 내용입니다. 네. 더 읽어봐야 되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깊이가 있네요. 심각한 내용이 깊이가 있고 잠시 쉬었다가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2장의 나머지 부분을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까지 읽어야 뭔가 좀 감이 잡힐 것도 같고 그렇네요. 아무튼 내용 자체는 굉장히 깊은 내용을 갖고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